개인 투자자 수익 대박 작전에서 다루는 내용은 시황 분석과 종목 분석이 자주 혹은 가끔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개수작에서 다룬 모든 정보는 무단으로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날씨 때문이야. 에이, 또 무슨 또 날씨. 야, 어저께 그 일산인가? 토네이도 봤어? 동영상? 나 우리나라에서 그런 토네이도가 난 야, 나오는 경운기 거 날아갔대, 경운기. 에이, 한국에서 토네이도가 무슨 경기를 날려. 네가 그 영상을 안 봤나 보네. 아, 나 못 봤어요. 진짜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해올이 까맣게 해가지고. 미국에서만 보는. 스크류바? 옛날에 미국 영화. 그치, 스크류바. 옛날에 그 미국 영화 보면 그 토네이도 한번 불면 갑자기 뭐 산에 상어가 떨어지고 그랬잖아. 네. 알아? 상어 떨어진 거? 상어요? 상어. 상어. 그래. 상어가 막 이렇게 노래 뚝 떨어지게 되는 거. 아, 진짜 그래요? 뻥이지. 아,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아, 그러면 날씨가 오늘 우리 장난이 아니야. 드디어 저희 술 취한 그 개드립에 의해서 번개. 돈을 주는 거 개드립이. 아니고. 다들 기다리실 거 아니에요, 오늘. 그때 우리가 자전거를 먹기로 했지. 네, 그리고 나 지금 엄청 배고프거든요. 자전거를 먹고 안주가 막걸리지. 그쵸. 타이어를 또 오늘 뜯으실 생각하시고. 쇠를 씹어 먹는 거네? 삼천리 자전거죠. 우리 삼천리 자전거 광고 엄청 해준다. 저는 지금 엄청 배가 고프거든요. 빨리 대충 녹음을 하고 나 가서 빨리 먹을 거야.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자기소개부터 해. 자, 지난주 UK 드립으로 오늘 번개를 결성하게 만든 장본인이죠. 하지만 시황 드립도 알아주는 개수작의 브레인. 개수작의 설계사를 담당하고 있는 청계력 투자클럽 대표로 있는 양승모입니다. 아, 이게 확실히 우리 양 대표가 3일 전이지? 네. 장이 한 2,000포인트 조금 딱 위태로우니까 갑자기 우리 개수작 사이트에다가 시황을 딱 올리더라고요. 네. 원래 잘 안 올리거든, 끼올려가지고. 저는 원래 시황글을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칼럼을 써요. 그렇지. 그게 근데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은 매일 쓰면 네. 조금 더 집중력이 떨어지거든. 한 달 정도 한번 써놓으면 물론 약간 뷰 포인트 털릴 수 있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댓글 엄청 달더만 그래도. 댓글만 쓰죠. 댓글만 댓글 담당, 충분해. 댓글 담당이야. 네. 어쩌다가 내가 개수작 방송에서 컨셉을 청소부로 잡았잖아요. 근데 네. 이게 청소 좀 하려 하니까, 청소 좀 하려 하면 방이 너무 지저분하면 어째야 되지? 너 얼마나 지저분한데. 아니, 진짜 청소를 해, 집에 방을 청소를 해야 되는데 너무 지저분해. 어째? 방 빼야지. 다른 방 가거나. 딱 요즘 시장이, 요즘 개별주 움직임이 완전 그런 개수장입니다. 방 빼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처받은 주식에 영혼을 넣는 사람. 좋다. 퍼스원 하창거입니다. 야, 이제는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멘트에 내가 혼을 넣잖아요. 와, 안녕, 이거 방송 멘트인데. 아무튼, 어쨌거나, 개수작에서 웃음소리 하나로 개수작을 평정했어요. 그죠? 진짜 개수작의 매력나는 장 리얼?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진짜 너무 바빠가지고, 아주 능력자로서의 역할을, 내가 봤을 때는 몸이 한 4-5개는 돼야 될 것 같은, 진정한 이 시대의 재테크 전문가이자 AI 생명, 광화문예배 대표 세일즈 매니저인 김집사, 김대원입니다. 시황입니다. 시황 들어가기 전에 마이크가 왜 이렇게 살이 쪘냐? 부었네? 여기 에어컨이 있어가지고. 에어컨 소리를 계속 잡아먹어서. 마이크에다가 지금 뭘 입혔구나. 그럼 옷 입혔어요. 노래방에 그 뭐 씌우는 것처럼. 날로 빡빡해졌습니다. 날로 온질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도 시황 한번 보죠. 내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일단 줄을 바로 서지 않았다. 줄. 5일선, 11선, 21선, 61선이 정배열이 나와야 시장의 방향을 제대로 잡는데 아직은 정배열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타 치는 놈, 중타 치는 놈 생각이 한자성으로 동상이몽. 즉 코스피 지수는 여전히 올라도 오른 게 아니고 내린 게 내려도 내린 게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마 이제 만기가 좀 지났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변동성을 조금 줄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성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싶긴 어차피 해요. 이제 뭐 이번 만기 주스도 가두리로 다 먹었으니까 일단 우리 양 대표가 설명해 주셨지만 먹었으니까 일부러라도 다음 주 초는 뭐 약간 변동성 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보겠고 그런 와중에도 코스피에는 이게 보니까 중소형 자동차 부품주들 자금이 좀 몰리고 있습니다. 중소형 자동차 부품주 좀 작은 것들 그리고 오늘 이번 주 보니까 그동안 조금 누워있던 대형 제약주들도 슬쩍 엉덩이를 떼는 것 같으니까 코스피가 지수는 조금 변동성 커지더라도 종목들은 조금 더 순환이 도는 것 같아요. 자, 코스닥 보죠.
멘트가 거의 방송용 멘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530선. 네, 530선 이번 주 조금 건드렸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평선이죠. 120, 200 이평선이 지중이기 때문에 조금 편하긴 한데 시장은 대판입니다. 4월 말 이후에 크게 좀 빠진 것도 있고 종목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큰 낙폭하고 큰 낙폭 종목 중에서 가끔씩 해찰은 조금 비치는 것 같고 역시나 근데 큰 코스닥도 흐름은 52주 신고가. 뭐 바이오 헬스케어 내가 참 좋아하는 종목 있죠. 종목 말 안 할래 이제 안티가 많아서 인바디 만든 회사 그리고 반도체 IT 반도체 일부 종목들 그리고 근자재 벽모로 시작하는 종목들 내수 소비주 일부에서는 힘이 좀 살아 있습니다. 보니까 코스닥 그래도 확실히 코스닥 옛날보다는 아닌데 아까 말한 대로 52주 신고가 종목 중에는 아니 계잡주 급등한 거 말고 조금 꾸준하게 올라가는 것들은 힘이 있는데 이런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 그 인바디 아까 이야기했다마는 일부가 뭐냐 꼭 물어보면 나는 말 안 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아니 근데 왜 소심하게 안티들 때문에 종목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로 종목은 제가 이때 다 이야기 해줬잖아. 헬스케어라 그랬고 IT 반도체 일부면 네이놈 증권 게시판이나 아니면 증권 방송 뭐 웬만하면 한 하루 정도만 보면 다 나와. 뭐 누가 뭐라 그랬어요? 어떤 새끼가? 어떤 새끼? 저는 오늘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저희가 이제 미리 이전부터 선물 6월 만기일에서 9월 찬물로 그 선물 쪽 물량들이 롤오버된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았던 장세였던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개수작 사이트에다가 시황글을 올려드렸잖아요. 좀 게을른 양대표가 오랜만에 하나 올렸어. 아니, 그런 거 하나 올리기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책을 봐서 안 하거든. 근데 저도 거의 한 이제 시황글을 원래 7년 전에는 매일마다 지금 우리 개수작 사이트에 올려드리는 것만큼 그 양 그대로 매일마다 올려드렸었는데 이게 한 4년째 되니까 이제 좀 귀찮은 거지. 네. 아니 귀찮은 것보다 하루하루 그렇게 시장 자체가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한 달 시험으로 좀 바꾸면 좀 가져왔는데 물론 여기서 이제 간접 광고를 할 수 있는 좀 찬스를 보고 잘 말씀드리면 제가 그 청개구리 투자 클럽 그 투자 전략 게시판에다가도 그 광고 그 시험글을 올렸어요. 올리자마자 이제 1시간도 안 돼서 조회 건수가 2,000 건수가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보셨다는 것인데 시황거래를 요약하면은 오늘 만기일까지는 1990포인트 이하의 결제 시세는 없다. 하락장에 두려워하지 말고 1990포인트 이하에서는 배팅 찬스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번 주에 또 개수장님이 저를 도우셨는지 또 제가 잘 찍었는지 뭐 현명한 분석을 한 건지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1990포인트 윗구간인 2011포인트에서 장을 마감을 했는데 일단 시황글에 제가 자세하게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시황글에서 언급한 부분은 제외를 하고 거기 가서 보세요. 네, 거기 가서 보시고 다음 주 시황을 지릅니다. 자, 질러? 선물 옵션 포지션이 오늘로써 전부 다 끝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새롭게 이제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일 하루 변동성을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9월볼 마감이 선물 마감이 263.15에 끝났어요. 코스피 200 지수가 262.01. 자, 선물 괴리가 1.05에 대한 베이시스가 벌어진 상황에서 지금 장 마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뭐냐면은 미래와 현재와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차이가 지금 1.0% 이상이 나왔던 적이 1.0 이상 나왔던 적이. 네, 2014년도 4월 17일 이후로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몇 번이 베이시스가 치고 올라가는 변곡이 발생됐는데 그 베이시스가 막 치고 올라가는 현상은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콘덴고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가격이 현재의 가격보다 좀 벌어지는 현상. 그러면 반대는 이제 백워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콘덴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박스권을 치고 그렇죠.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면은 지수는 뭐다? 꼭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놔요. 우리 유능하신 개수자 시청자님들은 아실 거예요. 지수가 강하게 버틴다. 그런데 코스피 200 지수, 선물 지수를 꼭 보셔야 됩니다.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코스피 200을 했을 때, 그러니까 선물 지수 빼기 코스피 200 지수를 했을 때 의미값이 나온다. 혹은 양의값이 나온다. 양의값 1.0 이상이 나오는데도 시장이 위로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변곡에 대한 시사점으로 보시고 시장이 지금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선물을 영어로 하면 퓨처. 퓨처를 다시 한글로 바꾸면은 미래라고도 부르잖아요. 선물. 미래. 그러니까 선물을 영어로 하면 퓨처. 퓨처를 다른 것으로 다시 해석하면 한글 미래로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미래의 가격은 올라가는데 지수가 못 간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지수가 미래는 올라가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열약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콘텐고 상황에서는 보통 프로그램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 프로그램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데 지수가 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각 주체에서는 프로그램 세팅값을 매수가 아닌 매도, 즉 매물을 쏟아내면서 지수를 방어하고 있다. 왜 지수를 방어를 할까요? 자기네 물량을 팔아놓고 밑에서 다시 받기 위해서. 매물을 얹혀놓은 거기 때문에 물량을 축소하기 위한 박스권 움직임. 그냥 지네들이 물량 팔았을 때 확 시장이 무너져 버리면은 자기는 또 손해보고 팔아야 되니까 이런 박스권 움직임을 어느 정도 보여준 이후에 하락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엄청난 시황 팁을 드렸는데 저도 내일 그리고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는 장담하지 못해요. 다만 저는 이것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지만 여기 개수자 청취자분들은 여유가 되시면 이 부분들을 공부를 하셔서 활용해 보시고 나 알아. 네.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라면은 개수작 사이트 오셔서 뭐 눈팅이 밤팅이 될 때까지 계속 게시판에 우리가 올리는 글들을 한번 체크하시면서 대응한다면은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늘 시황은 굉장한 간접 광고의 깔때기. 또 오늘 너 왜 왁스를 안 발랐냐? 오늘 왜요? 오늘 조금 애가 초췌해 보이는데? 오늘 요번 지난주에 머리를 잘랐는데 족같이 잘랐어. 왜 미용실 바꿨어? 미용실 바꿨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괜찮게 잘라가지고. 근데 보통 깜빡했는데. 미용실 잘 안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안 바꾸는데 너무 못 자르는 원래 자르던 미용실에 미용사가 없어지면서 다른 데를 막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럼 그 견습생이라 그러나? 아니 그건 친구가 아니고 잘랐어? 그건 아니고. 근데 요 전에 딱 잘랐는데 이게 가위 성질 장난 아니더라고. 현란해. 괜찮았거든. 또 갔는데 요번에 이렇게 잘랐는데. 야 오늘 시봉기 한다 그랬는데 좀 이쁘게 하고 오지. 약간 칙칙한데? 너 여자 만날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아니야 여자만 다 불렀어. 진짜요? 그럼. 얘기를 하지. 그래도 오늘 머리 스테이하고 오시잖아. 아침 아니 집에 오늘 나 어쩐지 쌈박하다 했네. 나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하고 하는데. 그나저나 오늘 우리 오늘 내용이 M&A. 미션이 뭐야? 적대적 M&A? 네, M&A. 진짜 오늘 M&A 내용 너무 어려워. 근데 어렵지만 재밌어. 근데. 꽃 중에 꽃이잖아. 그렇죠. M&A 이야기 나오면 뭐 주가 요새 건 뭐냐? 아이리버 맞지? 네. 아이리버 주가는 한 50% 올랐을걸? 그래요? SK텔레콤에서 뭐 인수 들어간다 이야기 해가지고. 근데 그런 말이 있을 때마다 항상 주가는 크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이리버가 옛날에 아이팟 때문에 망했잖아. 아이팟. 그렇죠. 네. 나도 우리 집 아이리버 있어. MP3 듣던 거, 이 빨간 거 기계. MP3가 뭐. 그때 엄청 빠졌잖아. 왜 우리 인라인 타고 할 때. 그렇죠. 팔기게 되고. 그랬던 네. 회사가. 목걸이로 만들어서 타고 다니고. 팔기는 파는데 지금 저게 주가는 날아가도 헐값에 판다더라고. 거의 똥값에 팔아. M&A. 근데 이번에 요새 보면 또, 그거는 이제 또 시장이 많이 있고, 또 개미들이 좋아하는 게 신일산업. 신일산업도 요새 오늘 또 나왔더라. 근데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황 씨가, 네. 어제 지분 5% 넣은 거 보니까, 황 땡땡땡 씨 있잖아. 네. 기사만 황기남 씨. 어차피 나온 이야기니까 해도 내가 인신 그건 아니지? 황기남 씨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더만. 우리 신일산업이 우리 상가 갔어요. 그렇지는 않는데, 원래 신일산업이 3월 달에 주총에서 이제 이긴해 만에, 즉대시 M&A 뺏긴해 만에 했다가, 그게 이제 이번 주총은 잘 넘어갔고, 걔도 한 2달 있다가 지금 다시 계속적으로 한다 그러더라고. 그 신일은 재미난 게, 신일 우리 옛날 승풍기 아니야? 승풍기도 있고, 또 뭐지? 겨울에 온풍기 있고, 요새 또 가습기도 하더라. 회사가 조금 좋은데 M&A까지 붙으면, 레인콤 아이리버처럼 회사가 뒤지는 중에 붙는 거랑 좀 다르겠지. 그건 좀 다르네. M&A 항상 보면 꽃 중에 꽃인데. 그래서 오늘 얘기할 게 오늘은 이제 이런 내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옛날 큰 거. 네, 옛날에 우리 대형사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몇 개의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 대표적인 기업들을 공격이 분명히 왔을 거예요. 외국인. 론스타 아니야? 론스타 왜 안 해? 최고로 그것도 있었죠. 최고로 치면 우리나라 국보 빨린 거 론스타 아니야.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치열한 경쟁 속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어떻게 그걸 이겨냈고 그 이후에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좋아. 자, 그러면은 과거 사례 중에서 하나 뽑아보는 거네? 그렇죠. 그럼 론스타가는 좀 아니면 뭐가 좋을까? 뭐니 해도 그래도 아무래도 적대적 M&A의 사례 중에는 소버린 SK 정도. 소보로 빵? 에이, 그거. 질 떨어지네. 자, 질 떨어지는 방송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빵은 소보로가 낫지. 원래 그 소버린이라는 회사랑 원래 SK랑. SK 석. 네, 그래서 소버린과 SK와의 야구 좋아하는 석이라 그래. 적대적 M&A.
그거에 대한 이제 좀 내용을 오늘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가봅시다.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소버린이 어떤 회사예요? 근데. 뉴질랜드 태생의 캔들 형제가 설립한 투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야, 준비한 것처럼 엄청 쭉쭉 나온다. 예. 자, 우린 개수작이니까. 소버린이 이제 뉴질랜드에 있는 크레스트 시큐리티즈 증권. 그러니까 모나코에 있는 소버린 에셋 매니지먼트의 100% 자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크레스트. 네, 주식 매수 창구 겸 얘네들이 5개의 자회사에 3%에 있는 3%씩 지분을 분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SK는 SK그룹 내 자산 총액이 1조가 넘는 7개의 회사 모두를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로 보유한 실질적인 지주회사예요. 지주회사예요. 근데 이 제가 방금 언급드리는 거는 체크 포인트는 공격할 당시의 지분 구조라고 보시고 지금은 아니지. 네, 그 당시. 하지만 이제 그 당시에 SK CNC라는 종목이 또 있었어요. 기업이. 지금도 있잖아요. 네, 있어요. 그때 당시에 9%에 대한 지분을 들고 있었고 SK 케미칼과 SK 건설 5%. 그래서 총 14%에 대한 지분으로만 경영권을 유지해요. 14%면 진짜 약했다. 그렇죠. 지배구조가 미약한 상태였다는 거죠. 결국에는 SK그룹이 지배구조의 불안전성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적대적 M&A 대상으로 단골 메뉴에 등장을 했었거든요. 1998년도에는 타이거 펀드가 SK텔레콤 지분을 취득한 다음에 약 6,300억을 먹고 튀었거든요. 그치. 98년도에?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왜 그랬냐면 SK그룹이요. 수익성이 없는 그 방만한 투자 그걸 많이 해가지고 그냥 저평가격으로 많이 평판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결국에는 그 지배구조도 약한데 거기에 2003년도에 SK 글로벌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SK 네트워크스 분식회계 사건으로 주가가 그렇지, 급락을 그렇지. 했어요. 그때 아마 회장이 아마 구속됐지. 맞아요. 이때? 그때 13,000원에서 6,000원대까지 주가가 반토막이 났었거든요. 코스피도 500도 안 할 때인데 500대 내가 기억난다. 이때는 2003년이지. 네. 그 월드컵 다음에네. 기억이 확실히 나네. 시가총액 1조 원대의 극한 저평가 상태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SK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의 자산 매각을 통해서 판다고 하면은 그 SK텔레콤도 마찬가지죠. 또 SK텔레콤 주식과 또 보유하고 있는 토지들을 매각하면요. 천문학적인 현금 유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얘네들이 적대적 M&A에 대한 핵심 배경이 됐다는 것이 보유한 자회사의 자산을 매각을 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속셈이었다. 가장 전형적인 수법이다. 근데 이때만 보더라도요, SK가 보유한 SK텔레콤 주식이 21%였거든요. 근데 시가에 매각을 한다면 약 4조가. SK는 그냥 그대로 1조 미만인데, 얘는 혼자서 SK텔레콤 주식이 4조. 만약에 장부가액이 1조 7천억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매각만 하더라도 2조 3천억에 대한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때부터 그 소버린이라는 애들이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를 빌미로 경영 참여 목적으로 자회사 크레스트 증권을 통해서 지분 취득을 시작한 명분이 되는 거죠. 매집을 했겠지. 야, 난 이제 경영 참여해서 너네들 이거 제대로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거예요. 소버린이 요구사항은 우리 진짜 별거 없어. 주주가치 확립, 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모델 기업으로 변모시켜서 롤 모델로 상승해줄게. 명분이 좋아. 네. 근데 SK는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놨네. SK 네트워크스가 결국에는 이제 SK 글로벌 지원에 대한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SK 네트워크스 너네는 지원하지 마라. 그리고 경진 교체해라.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사주 매각에 대한 이결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에 제출해라. 딱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역시 이게 주식이. 근데 무서워. 이 소버린이 이제 주식들을 매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한 게 뭐냐면은 얘네 법적인 꼼수가 장난이 아니더만요. 법을 치고 들어갔겠지? 법적인 허점을. 그 당시에 기업 결합에 대한 당사 회사 중 한 개 이상의 회사가 자산 총액 아니면은 매출액이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인 경우에는요. 대상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사전 신고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기 전에 사전 신고네. 네. 근데 SK 경우에는 2002년도 매출액이 13조 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네. 네, 신고 대상으로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소버린이 반드시 15% 이상 SK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업 결합 심사를 받아야 돼요. 15% 이상. 네. 그래서 소버린이 지분을 14.99%까지만 취득을 한 거예요. 보통 그게 많이 하잖아. 딱 0.99로 맞추는 거. 0.99 이렇게 떨어지면 항상 의심을 해봐야 돼요. 3,990원 이런 거 의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소버린 같은 경우는 자산 운용 과정과 또 모자 회사 관계에 대한 모두 이런 부분을 다 15% 넘어가면 노출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업 결합에서는 공정거래법을 잘 적용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출자 총액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몰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출자 총액 제한 규정이라는 게 뭐냐면요. 출자 총액 제한 기업 집단의 기업 자체가 순 자산액이 25%를 초과해서 다른 국내 법인이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만들어놓은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외국인 1인이 단독으로 100% 이상 취득할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봐서 출자 총액 제한 규정이 예외에 대한 부분들로 허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얘네들이 바보 같은 게 뭐였냐면은 얘 소버린 진짜 SK 먹을 수 있었어요. 이것만 알았으면. 그러니까 SK가 지금 출자 총액 제한 규정에 되어 있어서 모 회사가 SK CNC가 9% 지분이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얘네가 만약에 이 적용이 됐다면은 보유한 9% 중에 2%를 제외한 자녀 지분은 매각을 하는 그런 조치를 받게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걸 했어야 됐네,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 소버린이 멍청하게 SK 지분을 10% 이상 확보를 했잖아요. 취득을 해버렸고. 그러니까 10%에서 4.9%를 더 추가적으로 땡겨온 거죠, 얘네가. 그러니까 5% 정도 더, 5%네요, 그러면.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 5%를 땡기지 않았으면은 자연스럽게 SK CNC에 대한 지분을 다 뺏어 오면서 5% 플러스 9% 하면 얼마예요? 14%죠. 그렇지. 한 방에 얘네들이 24%에 대한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SK가 이제 결국엔 지분율을 10% 이상, 외국계 기업이 10% 이상 취득함에 따라서 SK는 이제 외국인 투자 기업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방어할 수 있게 된 거죠. 출자 총액 제한에서 벗어나 버리네. 네. 그래서 SK그룹은 결국엔 SK CNC가 처분해야 할 6% 지분에 대해서 처분해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소버린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왜 실패를 했을까? 몰랐을까, 진짜? 아니요, 놓쳤을 수 있죠. 놓쳤어? 그럼요, 놓쳤을 수 있죠, 이런 부분은. 왜냐면 이게 한국 법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뭐, 자기네들이 뭐, 나름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까지 놓쳤을 수 있죠. 이때 SK 네트워크스, SK 글로벌이 한 500원 했나? 내가 이때 증권시장에 있을 때거든, D모 증권사에. 그리고 이제 제 회장님 그때 구속되고, 그때 지금 최태원 회장이 구속되고 있을 때인데, 난 사실 그때 이제 증권사 옛날 이야기지만 1년차, 2년차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뭐 사모님들 주문 내기 바빴는데. 야, 일단, 결과가 어떻게 됐냐, 뭐. 근데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12월 말에 SK가 이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보유 자사주 매각을 결의를 합니다. 자사주 매각. 네. 그러니까 소버린은 SK가 자사주 매각을 통해서 매년 주총에서 자기네들이 확보한 이결권들을 침해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 제출을 했지만 법원이 이거 하루 만에 기각을 해버린 거예요. 결국 SK 승인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주주총회가 열렸는데 일단은 첫 번째에서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경영권 확보를 실패를 했잖아요. 2004년 3월 21일 날에는 이번에 특별결을 겁니다.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SK 주주총회를 또 열었는데 SK 측이 또 경영권 방어를 또 성공을 했어요. 당연히 이제 그때 당시에 소버린이 요구했던 거는 집중투표제도, 그리고 내부거래위원회 도입, 그리고 정관 일부를 변경을 하자, 그리고 이사 후보를 5명으로 주주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정관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정관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사 후보들을 다 세팅을 해놓고 남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정관이 중요하지. 네,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나올 줄 알았다. 정관 수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정관이 중요하지. 아, 참, 정말. 근데 이 당시에 SK 측이 병원 방어를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투명 경영위원회를 신설을 해서 투명 경영위원회? 네. 아니, 나도 처음 들어본 이야기다. 그러니까 투명 경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안정 투명 경영을 하겠다. 그래서 뭐 제도 개선 위원회랑 뭐 이사회 내 뭐 투명 경영위원회 뭐 여러 가지 4개의 전문위원회를 설치를 하면서 투명 경영에 대한 실천 이지를 많이 보여줬어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제 현재 기준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여기서 결국에는 SK 요구 상황 자체가 뭐였냐면요. SK와 소버린이 6대4로 SK가 우세를 했거든요, 결국에는. 사내 이사 1명, 사회 이사 5명, 총 6. 이사 구성에서? 네, 근데 모두 SK 측에서 추천한 인물들이 전부 다 이사 선임이 됐어요. 근데 아하. 이게 왜 그랬냐면은, 2004년도 10월 달에는 최태원 회장이 이제 이번 자기가 문제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임시 주총을 가졌거든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을 수 있는 형사 범죄의 혐의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그 이사는 직무수행을 정지를 하고, 또 형의 선고가 확정되면 이사직을 얘는 상실하게 되지. 해야 된다. 이런 정관 신설을 요구한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2005년 3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제 최태원 회장을 끌어내리겠다. 이제 그런 의도가 있었다. 꼼수겠지.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그 이사회에서 임시주총 열자 안 돼.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제 소버린 측 임시주총에 대한 토지 허가에 대한 신청을 했지만 법원도 계속해서 이제 기각을 해버리고. 네. 근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뭐 법원에서 결정 내린 내용을 보면요. 소버린이 임시주총 신청이 이제 권리 남용은 아니지만 정기주총을 앞둔 상황에서 사안이 시급하지도 않은데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소버린 측의 설명이 없는 점을 감안해서 그 신청을 기각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소버린은 이제 주지 제한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최태원 회장이 이제 임기 만료로 인해서 이제 이사 선임안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날 최태원 회장이 참가 이사 선임에 대한 부분들이 약 한 60% 정도의 찬성을 얻어서 SK 측이 다시 한번 경영권 방문에 또 성공을 해요. 최태원 회장 이사선임안이 또 60% 찬성으로 네. 경영권 방어에 성공한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2005년 6월 약 2년 정도 싼 끝에 이제 이제 소버린은 난 이제 경영 불참 선언하겠다.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제 모든 주식들을 시간의 매매에 다 팔아먹고 친 거죠. 돈은 먹기 야, 이때 SK 주가가 9,000원이었어? 네. 지금 SK 얼마지?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2년 만에 10만 훨씬 넘었지. 그래도 2년 만에 거의 실제로 계산해 보면 한 4배, 5배 안 되겠구나. 그렇죠. 4배 정도 4배 정도 시장도 먹은 거지. 없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정확한 데이터를 따지면 7,558억에 대한 매매 차익이 났고, 여기에 배당금이 485억 있죠. 또 환차익 1,316억. 그러니까 전체 1조네, 수익 1조. 자체는 이제 1조는 빨아먹고 이제 팀 개놈들이라고. 잠깐만. 지금 SK 주가가 10, 얼마지? 한 10 몇만 하지? 그럼 이때 SK 주가 사놨으면 우리가 10년 동안에 한 지금 10배 먹겠다. 그렇죠. 내가 왜 그랬냐 하면 2005년 아까 2005년 6월 20일이라고 그랬잖아. 네. 내가 2005년 5월 30일 날 사건 내고 나왔거든. 대식금 받았으니까 사놓을 걸. 괜히 뻘쭘해가지고. 근데 SK는 그래도 성공적으로 그래도 적대적 M&A 공격을 방어해낸 사례. 네, 그러니까 공격과 방어가 있었던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죠. 흥미진진한데. 성경 아니야, 성경. SK가. 성경. 성경. 승경이 아니고 성경. 야, 성경 아니야, 유공. 정확히 하든. 배고파 죽겠어, 빨리 해! 자,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소버린과 SK 편 같은 경우는 이제 공방이 없었잖아요. 원래 개수작에 또 뒤통수를 한번 빵 쳐주고 또 뒤통수를 쳐주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조금 재미가 없었던 그런 M&A 구조 중에 하나인 거고. SK하고 그렇게 소버린은 되는 뭐 거고. 뉴스에서 떠들 정도였으니까. 그렇죠, 많이 나왔죠. 그래도 최태원 회장 구속되고 난리 났었을 때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재밌어. 동성화학과 에스텍 이 두 개가 이제 붙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야, 누가 누굴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딱 보니까 동성화학이 SK 에스텍 먹는 잡아먹는 거. 거네. 요거를 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에스텍이라는 회사가 차량용 음향 시스템을 제조하는 업체예요. 앰프? 자음악? 네, 음향. 그러니까 차량용에 들어가는 이제 그 앰프나 이제 이런 걸 보면 되는데 이게 1999년도에 LG로부터 종업원 지주회사 형태로 계열사 분리가 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러한 지분 구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종업원 지주회사의 특성상 최대 주주가 그 김충지 대표로 해서 7.5%밖에 없었고요. 3%를 넘게 부유한 임직원들이 거의 없었던 그런 기업이라고 설립 보시면 돼요. 자체가 종업원 지주회사 형태로 나오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 이러한 지분 구조뿐만 아니라 영업 상태가 상당히 양호해요. 이 회사가.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들이 많기 때문에 M&A 대상으로는 최적의 일단은 요건을 가지고 있는. 딱 좋네. 지분율 낮고 캐시 많고 회사 실적도 좋고. 그렇죠. 회사를 먹으면은 그 캐시를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딱 좋네 이거. 달달한 기업. 이거 먹으면은 그냥 그 금고를 다 터는 거예요. 돈 많은 남자를 꼬셔가지고 교시집을 가는 것도 같네. 같은 거야 이거. 같은 거고 그냥 말 그대로 진짜 돈 많은 금고 있잖아요. 그 금고의 이름을 원래는 뭐 이게 하창봉 써 있으면 이걸 양순모로 바꿔버리면 이렇게 아니지. 이렇게 되는 양순모 N 하창봉 이렇게 바꿔. 뭐 그렇게 되는 것도 될 수도 있는데 내 마음대로. 자 비밀번호는 양순모가. 그런 여건을 갖고 있었던 게 에스텍이고요. 여기에 참여한 기업이 총 3개가 있어요. 동성화학이라는 회사를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도 있잖아. 네. 이 회사는 차량용 시트, 폴리우레탄을 제조하는 업체예요. 차량 아까는 좀 뭔가 믹싱 되죠? 자동차 그 음향, 그리고 동성화학은 차량용 시트. 시트에서 막 음향이 올라오게 만들 수 있겠네. 네. 그리고 인성 실업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인성 실업? 네. 시럽? 네. 시럽? 인성 실업. 시럽? 네. 수산물 쪽이- 가공 업체인데요. 식품 쪽이다. 이러네. 네.
근데 수산물. 이 친구들을 왜 알아듣냐면은 적대적 M&A의 최초의 지분의 최초의 지분 분쟁 물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 처음부터 좀 지분이 있었다는 소리네. 네. 근데 이것도 많은 이슈가 이 아이들이 있었어요. 이게 적대적 M&A 기본에 대한 배경을 한번 놓고 보면은 에스텍의 매력을 느꼈겠죠, 동성화학이. 어차피 사업 시너지도 있고, 앰프 음향하고 자동차 시트니까. 네. 그래서 이 동성화학이 2004년 2월 달에 지분 14%를 장내가 아니라 장외에서 전격으로 인수를 하면서 김충지 대표에 반발하는 일부 임직원들과 연합해서 에스텍을 인수하자. 이런 작전 모의가 들어간 거죠. 대표 빼고 깜빡해서 얄쪽했다는 거 아니야? 서울말로. 그러니까 뒤통수 맞은 거지. 동성화학은 사실 차량용 시트를 제작을 하고 있죠. 에스텍은 차량용 음향 시스템을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제품은 서로 다르지만 영업 시스템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지. 어차피 차량에 들어가는 거, 나도 네가 차량에 들어가는 거 결국에는 이 양사의 해외 법인을 연계해서 새로운 시장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버리면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그래서 얘네들이 M&A를 추진할 결심을 한 거예요. 동성화학이 이제 M&A를 결심했다는 거죠. 그렇죠. 동성화학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M&A, 적대적 M&A를 들어가려면은 이제 물량들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성화학이 뭐 했냐면요. 에스텍이 코스닥 등록한 게 2003년 12월 달에 그 배정이 돼 있었던 그 기간 물량이 있었어요. 확약 물량. 이거를 14.5%를 장내에서 취득해서 최대주로 됐어요. 블락 돌렸다. 인성실업이. 그렇지. 그래, 블락은 네. 돌렸어. 인성실업이? 네. 인성실업이 에스텍에 코스닥에 이제 등록한 이후에 기간 투자자들한테 이제 이무 확약, 기간 해제에 대한 물량으로 약 146만 주 14.5%를 이제 장내에서 이제 가져와서 최대주를 등록을 합니다. 에스텍의 임직원 65명으로부터 24%에 대한 이결권을 위임받아서 그 동성화학이 38%에 대한 지분을 또 확보를 해요. 이렇게 위임을 받았다고? 직원들한테? 네. 임직원한테? 네, 65명이면 뭐 회사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엄청 보수한 건데, 그러네, 이거를. 그렇죠. 그지? 그래서 추가로 장내에서 또 7만 주까지 했고 또 그뿐 아니라 동성화학의 최대주주 그 백정호 씨라는 분이 에스텍의 전화사채를 20억까지 추가적으로 또 인수를 해서 3월 10일 날, 그러니까 약 한 달도 안 돼서 그 전화사채를 이제 20억씩 인수해서 80만 주의 주식으로 전환을 합니다. 지분율이 확 늘었겠네. 그렇죠. 이제 473만 주, 43%의 지분을 후루룩 빨아온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에스텍의 그 김충지 대표가 8.4%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코스닥 등록 당시 현황으로는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치면 30%가 돼요. 근데 우호 지분을 합칠 경우에는 50%가 넘는다. 경영권 방어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일각에서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었거든요. 인성실업이 12월 달에 주당 평균, 그러니까 41억 원에 취득한 것을 동성화학 측에다가 51억에 매각을 해줘요. 10억만 모은 거예요. 10억에 그냥 다 넘겨준 겁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인성실업 같은 경우는 2개월 만에 10억의 매매 차익은 얻은 셈이네.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성실업은 단순 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동성화학이 일각에서 이런 게 있었죠. 동성화학이 우회적으로 지분을 파킹해 놓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느낌도 든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 동성화학이 자본금이 200억이었단 말이야. 50억 규모의 에스테 주식을 직접 매입할 경우에는 자기 자본금이 10% 이상 타법인 출자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수시 공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이를 피해서 인성실업에 투자한 이런 그 동원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를 통해서 경우에 동성화학은 저가로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고 또 인성실업은 약 10억 얻었네. 10억을 얻은 거죠. 이거 수상한데, 이때 아마, 왜냐면 인성은 수산물이고, 동성은 자동차 시트니까, 어떻게 보면 업종이 전혀 다르잖아. 근데 이렇게 앞에 뭐 성 하나 붙이면 인성, 동성, 뭐 형제 같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거는 분명히 야이쪽에 있었던 것 같아. 그렇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임직원 65명? 요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24%에 대한 지분. 이때 당시에 동성화학이 그 종업원 지주회사의 에스텍을 인수를 결심을 하면서 그 에스텍 이사 그리고 집행 이사 이 이제 중심으로 이제 접촉을 해서 이제 지분을 확보를 한 거예요. 그때 이 사진을 또 보습을 했다? 네. 그때 이제 24%를. 룸빵 존나 갔구만. 룸빵이 뭡니까, 룸빵이? 에이, 비즈니스 클럽. 그래. 예. 퀄리티 있게 좀 갑시다. 그래요. 어차피 뭐 그 바닥에서 놀았을 텐데. 근데 결국에는 43%에 대한 지분을 얘는 확보를 했잖아요. 결국에는 최대 주주로서의 요건을 가진 거예요. 결국에. 이를 통해서 이제 동성화학의 이제 기존의 김충지 대표이사를 전문 경영인을 이제 위촉을 하고
또 다른 등기이사들에게도 우호적인 관계로 해서 대주로 영입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이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에스텍 대표이사이면 이제 김치 대표이사와 이제 결국 마찰이 일어나면서 우호적인 M&A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패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된 거죠. 그렇지. 이제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이네. 먹고 이제 먹었으니 접근을 했으니 이제 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에는 그 김충 대표가 이제 동성화가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반대를 시작하면서 직원들 면담을 통해서 동성화학에 대한 이도를 알려서 이제 우호 세력을 규합을 한 거죠. 그 새끼들이 우리 먹으려고 그런다. 네. 얘들아, 우리 여기 모여라.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던 그 얘들이 이쪽 1군 방금에서 얻어먹고 얼마나 얻어먹은 양쪽으로 이 사진들이 나쁜 놈들이네. 그러니까 동성화학이 이사 선임함 등을 포함해서 M&A를 이사회에다가 제안을 했는데 이사회에서 그걸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2004년도 그래서 동성화학에 있었던 이제 등기 이사들 또 집행 이사 포함해서 다 잘리지 뭐, 얘네들은 다. 털어낸 거예요. 그렇지, 다 털어내지. 엄청 얻어먹었거든. 근데 이거를 다시 노동 조정을 통해서 다시 회사에 복귀를 시키긴 하지만 에스텍들이 다시 해고를 해버리면서 당연히 잘라야지.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과열이 되는 거죠. 정기 주주총회가 이제 붙은 거죠. 우호적 M&A에 실패한 게 동성화학이잖아요. 지분율 보유 지분을 바탕으로 이제 정기 주주총회 한번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제 표대결을 붙게 붙어가지고 먹자. 이제 해보자. 이제 이런 긴급 제안을 이제 통해서 이제 동성화학 측이 추천하는 이사 그리고 감사를 이제 선임시키고자 정기 주주총회를 연 거예요. 그런데 그 날에 이제 주주총회에서 양측이 의견이 대립하면서 하루 종일 아수라장이 돼가지고 요즘 사람 다니지 뭐. 이게 대판인 거죠. 계란 나가. 결국에는 이제 동성화학과 에스텍이 이제 서로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지. 아, 진짜로 이제 막 본격적으로 전쟁 시작하고 이제 막 제대로 이제 막 과열 막 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우호적인 M&A가 이제 채택되지 않았잖아요. 동성화학이 이제 슬슬 이제 열 받은 거지. 야, 난 이제 공개 매수. 자, 시작을 한 거야. 시장에서 매수를 내가 하겠다. 딱 앞으로 2달 동안 에스텍 주식 200만 주를 주당 내가 3,800원에 사겠다. 다 사주겠다. 그때 이제 이 교육 군이 났는데 주가 급등했겠다. 누가 팔아? 그렇지. 버티고 있죠. 결국에는 기대감이 있죠. 공개 매수하면서 주가가 쫙 4월 초부터 이제 4,000원만 넘어가고 막 공개 매수 이제 종료할 땐 6,000원까지 넘어간 거예요. 와. 예스텍 주가가 네. 동성화학이 이제 추진했던 공개 그거 이렇게 매수가 올라가면 못 사지. 결국에는 200만 주를 사야 됐었는데 19만 주밖에 못 산 거예요. 아하. 이 공개 매수를 이제 실패한 이후에 동성화학이 이제 에스텍 지분에 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41%까지 이제 다시 확보를 했어요. 표를. 그래서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결국에는 이제 동성화학에 대한 역기습을 에스텍이 이제 역공격을 합니다. 야, 41%까지 먹혔으면 이거 거의 넘어갔다고 봐도 되는 거야. 거의 끝난 거죠. 그치. 근데 어차피 이 41%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없단 말이에요. 에스텍이 상법상의 이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이용해서 동성화학의 주식을 역매집을 합니다. 아 에스텍이 오히려 동성화학 주식을 네. 그러니까 그거 좋네. 걔네들은 먹어버리네. 동성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에스텍에 대한 이결권을 무력화를 시키자. 지금 41%가 동성화학이야. 근데 에스텍은 돈이 많아. 그러니까 그렇지. 일단은 물량을 쫙 빨아붙어. 그러니까 4가지 경우에 제가 이게 총 4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가 또 다른 회사의 지분을 10%를 초과해서 소유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가 또 다른 회사의 지분을 10%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 어느 한 회사가 모자 회사의 지분을 합해서 다른 회사의 지분을 10% 초과하여 소유하고 또 그 다른 회사는 어느 회사의 지분을 10%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 서로 상대방의 지분을 10%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3분 알겠고 싶다. 네. 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을 50% 초과하여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그 다른 회사는 어느 회사의 지분 1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요리 되면 의결권이 다 제한이 된다. 이결권이 제한이 돼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법적으로 재미난 골 때리는 게 뭐냐면은 동성화학이 이제 에스텍 주식을 41%를 갖고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에스텍이 동성화학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게 되면요. 동성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이 41%에 대한 이결권을 제한을 받는 거예요. 무력화를 시키는 거예요. 아 저희가 말이 좀 복잡하긴 아까 한데. 3번인가? 3번이죠. 네. 3번이나 네. 서로 상대방의 어. 지분을 10% 초과 소유하는 경우 그렇죠. 지금 근데 얘가 42%를 갖고 있으니까 얘는 어차피 물량 확보도 못하니까 그렇지. 에라이 씨 확실히 이러고 시험 찍을 때도 3번이 잘 맞아. 근데 결국에는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죠. 7월 24일 날에 에스텍이 동성화의 지분 6.6%를 취득했다. 그리고 7월 20일 날 또 6만 주, 7월 23일 날에 장애거래 19만 주 취득. 계속적으로 지분 매수. 10% 넘겼는데. 매집해서 얘는 11.3%까지 지분을 확보해버리는 거예요.
촉됐지. 동성화학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에스텍에 대한 이제 41%에 대한 이결권이 전부 다 이제 무력화가 돼버린 거예요. 야, 갑자기 내가 그날 주가를 안 봤다면 두 개 다 나중에 다 주가 박살나는 거 아니야, 결국? 그래서 지금 에스텍이 동성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에스텍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이결권을 다시 회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7월 30일에 법원에 매각 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합니다. 못 팔게. 네. 여기에 동성화학이 또 이런 에스텍의 역공격을 또 생각을 해서 에스텍 측에 너네 위법 행위 유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합니다. 아, 위법 많이 행위 어렵다. 유지. 위법행위 유지가 그러니까 에스텍 측이 우리사주 조합 출연을 해서 에스텍의 자산으로 동성화학의 주식을 취득하지 말라. 얘는 돈이 많은 애들이니까. 근데 그 가처분 신청이 7월 27일 날 기각이 됐어요. 법원에서 기각해버렸구만. 근데 이게 뭐냐면은 가처분에 대한 항고 자료에 따르면요. 에스텍이 이사 그리고 변호사가 동성화학의 주식을 취득할 예정이 전혀 없다. 이 말을 주장을 했고요. 동성화학 측이 이 말을 곧대로 믿으면서 방심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추가적인 그 대책을 수립을 하지 않은 거죠. 결국에는 믿는 높게 발등을 지킨 거고 사실 이게 싸우고 쌈박질하고 있는 무슨 누굴 믿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또 동성화학이 이제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에스텍이 이제 역공격에 대해서 카드를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히든 카드는. 근데 결국에 동성화학이 또 그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개수작을 부리는 개수작인데 저도 완전 코피 터졌던 거야. 주식 대차 거래가 있었어요. 대차? 네. 대차 거래는 주식 보유자가 이제 수수료를 받고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뒤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다시 돌려받는. 소유권을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잠깐 빌려주는 거잖아. 그렇죠. 그지? 그래서 동성화학이 비상장 회사인 오토리움이라는 그 회사에다가 유가증권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해서 동성화학이 보유하고 있던 에스텍 주식 309만 주를 넘겨버리겠지. 1년간 오토리움에 넘긴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대차거래가 인정이 되면은 상호주 이결권에 대한 제한을 벗어나게 되면서 동성화학과 에스텍에 대한 의견을 이결권을 회복하는 거지. 다시 그렇지. 회복하게 되는 잠깐 거예요. 넘겨. 그렇지. 네. 가능하지? 결국 그 당시 일각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동성화학이 정상적으로 에스텍 주식을 매입을 할 경우에, 매도를 할 경우에는 40억이 이르는 단기 차익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반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대차거래를 동원을 해서 이결권 확보를 위해서 대차거래를 편법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 동성화학의 대차거래에 대해서 수수료가 0.1%. 그러니까 결국 통상적으로 거래에 비해서 크게 너무 낮고 또 오토리움이 보유하게 되는 주식이 약 285억 원치가 되는데 그 오토리움의 이 담보에 대한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그 오토리움이라는 회사 자체가 네. 이제 그걸 285억의 주식을 담보할 수 있는 캐파가 되냐?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 동성화학이 이제 추진할 대차거래에 이제 카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에스텍이 또 미리 막았어. 또 방어 전략을 또 취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돌이 아닙니까, 물. 나가리. 네, 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에스텍이 이제 이 대차거래에 대해서도 이결권 행사를 금지를 해달라. 이제 가처분 신청을 낸 거죠. 그 법원에서는 이제 동성화학과 오토리움에 대해서 이제 이결권 금지를 결정을 해버리게 된 거죠. 오토리움까지. 네. 그지?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제 상호주 이제 이결권 제한 문제에 비해서 동성화학이 오토리움에 대차거래를 넘긴 이후에 이제 그 법원이 이결권 제한을 했잖아요. 주주총회가 열렸어요, 이제. 근데 동성화학 측에서는 이결권을 13%밖에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어제 넘겼으니까 얘네 주식을 44%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 13%밖에 안 남은 거예요. 힘도 없을 텐데. 그러니까 에스텍의 이제 임시 주주총회에서도 에스텍의 경영진 때는 이제 모두 다 이제 가결이 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주민율이 13%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 동성화학이 얘기했던 뭐 김충기 그 에스텍 대표이사의 해임권 이건 부결됐고요. 대신에 동성화 편에 있었던 이사들 이제 싸그리 다 해임하고 다 날라가고. 근데 룸빵에서 거듭먹은 애들 아니야. 그 5명들이 전부 다 다시 에스텍 측 추천인으로 다 채워졌다는 많이 거고. 먹어야지. 또 여기서 이제 정관을 바꿔요. 이사의 수를 이제 9명으로 제한하는 정관 개정 통과된 거예요. 이사수를 줄여버리는구만. 9명을 늘리는 거죠. 아홉 명을 9명을 제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쪽에 있는 50%의 안팎의 우호 지분들을 이제 확보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법원이 이제 이결권원에 행사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결권 수에서도 이제 7대3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면서 에스테치 이제 우세하게 나온 것이고 그 이제 이날 주주총회에서 그 이사를 5명을 선임함으로써 이사 정족수 9명이 모두 채워졌기 때문에 동성화학이 이제 에스텍에 대한 적대적 예민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렇지. 중간도 못 받고. 왜냐면은 경영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요, 정관을 변경을 하거나 이사를 해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 가반이 이결권이 아닌
3분의 2 이상의 이격권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지. 이격권이 안 나오는데 5명을 일단 다 채워버리고 갈아버리고 그렇지. 9명 중에 6명 이상을 자기 편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됐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건 불가능해진 거죠. 그렇지. 이사회견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지.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 2년 동안 싸움이 나왔어요. 아, 이게 좀 싸웠네. 어쩔 수 없이 이제 극적인 이제 타격에 들어가는데, 이제 임시 주총에서 이제 패배한 이후에 이제 공격자가 있을 거고 또 방어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결국 이제 합리적인 우리 해외 방어를 찾자. 이제 공격자는 더 이상 이제 적대적 M&A에 대한 게 불가능해졌고, 또 방어자는 최대 주주를 그냥 두고서는 이 합리적인 경영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야, 나 이거 뭐 하고 주주는- 싶어 하는데 최대 주주가 안 돼. 안 돼. 이 그렇지. 개쌍질을 해버리면 또 짱나니까. 근데 결국에는 법원이 이제 중재를 해요. 야, 전철이 이렇게 분쟁 조율을 해라. 그래서 이제 이런 왜 소모적인 싸움을 하느냐. 그냥 그렇지. 서로 이제 본연이 업무를 하고 또 기업 활동에 전념하자. 그렇게 이제 하면서 둘 다 이제 합의를 해서 이제 그동안 이제 분쟁을 하면서 초래했던 이제 문제들 이제 우호적으로 이제 협의를 하면서. 주식 서로 막 다시 주고받고 하나 그러면?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각자 이제 서로 이제 소송 취했던 것들 있죠. 소송들 다 취하고 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서로 이제 대사주이면서 분쟁을 해결해 마무리하자. 근데 결국에는 둘 다 코피 터질게끔만 돈 날려놓고. 터졌죠. 근데 결국에는 소모적으로는 13억에 대한 손실을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각자의 이제 길로 이제 가게 되는. 13억짜리 총탄이랑 대포 이런 걸 쓴 거야. 근데 결국에는 쓴 돈은 음. 한 그래도 200억 정도 썼을 거예요. 그렇지. 내가. 룸에 한 100억 썼고. 배고까지. 그리고 자꾸 룸 그러지 마세요. 룸은 그냥 방이잖아요. 아유. 뭐 여관방도 있고. 네? 그거 내가 뭐래니? 룸방 그러니까. 이때 근데 이랬으면은 내가 차트를 안 봤다마는 두 기업들 그때 개미들도 같이 죽었겠다. 차트 분명히 출렁거렸을 건데 2년 동안. 그지? 그때 이제 뭐 한 해 만에, 매수할 한 해 때도 만에. 네. 결국 다 죽은 거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M&A 싸움이 지켜보면서 아 누가 이겼네